지금 현재 좀 무주택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 기다려라.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그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럴 거예요. 그 실거주 한 채는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혹시 그 대표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 얘기인데요. 전세로 우선 살아보고 나서 2년에서 많게는 4년 정도 살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정해라. 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들으신 것 같죠? 최근에는 오히려 전세 살면 좀 바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진짜 저는 지금 현재 그 포지션이 맞다고 봐요. 어떤 포지션? 전세로 살아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기왕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에도 어느 정도 거품은 껴있으니까 반전세라던가 아니면 좀 그 예를 들면 인천이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거기 신도시가 지금 2억 원대 전세 물량도 있거든요. 네. 그럼 요런 데에서 좀 거주가 원래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데서 거주를 해보면서 정말로 좀 내가 여기를 집을 사서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 지금은 현재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이렇게 어차피 작년에 거래량이 많을 때에도 안 사셨잖아요. 굳이 안 사셨으면 지금 꼭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네요. 그때는 오른다고 했는데도 안 샀는데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네. 굳이 뭐 지금 사냐. 그렇죠. 작년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들이 다 높게 찍혔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조금 낮아졌는데 지금 특히나 또 사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셔라. 근데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바꿔볼 수는 있죠. 청약 점수를 쌓아보셔라.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요. 청약 점수도 사실 필요 없어요. 난 미분양 뭐 이런 게 나와. 미계약. 네. 미분양, 미계약 나와요. 혹시 그 신길 뉴타운 들어보셨어요? 네. 신길 뉴타운에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비쌀 것 같은데요. 딱 들어봐. 이름만 들어도. 레미안 에스티움. 그 이제 초역세권이죠. 역세권이에요. 그 신길 뉴타운에서는 나름 대장이라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예전에는 그 빌딩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좀 사주세요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다녔어요. 예전에.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13년 정도 돼요. 그렇구나. 13년, 14년 이쯤이었으니까 제 기억으로 가끔 이제 오시는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렇게 가격이 올랐어? 예전에 나보고 사달라고 이게 전단지 주고 갔는데 그 경희궁 자이도 비싸다고 미분양 났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7억 8억 네, 그 정도 선이었어요. 네. 34평 기준으로 일부지만 미분양이 났었어요. 와, 그게 광화문 그 앞에 있는 건데. 네. 참고로 그 연희동 아세요? 연희동 알죠? 네, 신촌. 네. 그 연남동 인근에 신축 아파트 있다고 하면 입지가 좋을 것 같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연희 파크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이 아파트도 예전에 할인 분양했었어요. 그게 2016년 경이었어요. 네. 2016년? 네, 2016년. 13년에서 약간 돌아섰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2016년이면 한 2, 3년 지났을 때인데도 네. 할인 분양을 했어요? 저도 제가 그 닉네임이 이제 주주빈인데 2018년까지도 죽고 다녔어요. 와, 2018년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지금 불과 이제 4년 지난 거거든요. 4년 동안에 미계약분 입지가 좋은 곳에 미계약분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전래동화처럼 들리는데요. 옛날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 그 이제 더 지어질 땅도 없고 한데 그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냐, 공급도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과거에 2008년에도 똑같이 공급은 부족했어요. 그래요? 서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타운 얘기가 나왔던 거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위례 신도시라든가 마곡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확장할 땅이 없다고 보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는 요즘 많잖아요. 사실 똑같이 계속 노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재개발할 거고 재건축할 거고 그러면 또
또 입지가 괜찮은 곳에 또 분양을 할 건데 분양가가 좀 낮아지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하지만 분양가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는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나올 거고 이때 무주택자 분들은 정말 줍줍해도 되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좀 재요. 사실은 분양가가 너무 높은데 오히려 네, 이거 사야 돼? 이렇게 이제 서울 아파트를 분양가로 살 수 있는데 그걸 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랬었어요. 그게 불과 4년 전이에요. 그리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라고 그 신촌 그랑자이 앞에 있는 이대역 그 역세권인데 그 옆잎길이거든요. 그쪽이 거기도 미계약분 나왔어. 사실 근데 분양가가 다들 비싸다고 얘기하는 그 시기가 4년 전이란 거죠. 그게 지금 20억 30억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죠. 네. 와. 무주택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중에 충분히 입지가 좋은 곳에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미 상승 많이 할 만큼 할 때까지 안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시면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영원히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정말 괜찮을 때 내가 꼭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꼭 사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분양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신축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그 분양가로 나온 미계약분을 노리면 되겠네요. 네. 그게 하나에 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네. 분양가의 미계약분. 네. 네. 그러면요, 그 팀장님 좀 제가 좀 계속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정도 크게 이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 좀 넓게라도. 네. 저도 제가 뭔가 이제 선문당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거는 2013년, 정확히 2013년에서 2014년부터 여태까지 가격이 상승해 왔어요. 이 기간이 거의 한 8년에서 9년이었고, 여태까지 여기에서 2018년 말경을 좀 제외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를 제외하면, 여태까지 하락기가 거의 없이 계속 상승만 했어요. 사람들 심리가 그만큼 이제 거의 8년에서 9년 동안에는 상승만 봐왔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이 이제 좀 낮아지는 시점이 지금 현재가 초입부라고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심리가 줘도 안 가죠. 어떻게 보면 비싸니까 줘도 안 가죠. 이건 투자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도 단기간에 뭐 1년, 2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상승했었던 만큼 표면적으로 조금씩 가격이 이제 내려가면서 투자 가치가 이제 다 좀 어느 정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도 많게는 4년에서 5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개발 호재는 눈에 잘 보이니까 이게 인터넷만 검색해도 잘 나오잖아요. 이게 GTX 지금 A하고 신안산선이 착공이 들어갔어요 이미. 그렇죠. 들어갔는데 2016년에서 한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완공될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뒤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프라를 이제 역들이 완공이 돼서 인근에 있는 개선이 되고 하는 이 시점들도 아마 그쯤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에 이제 다른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하고도 그게 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가 새롭게 좀 정비되는 이 시점들 제가 봤을 때에도 2020 길게 봐도 2028년 한 이때쯤일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심리가 많이 바닥을 다 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4에서 6년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뭐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거나 어느 학교를 꼭 보내고 싶다거나 막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지역으로 가서 사지 말고 바이하지 말고 전세로 좀 살다가 네. 한 2년 4년 경험해보고 해도 된다. 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도. 참고로 여담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2019년 말에 제 얘기를 듣고 이거 지금 실행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현금 자산이 이제 10억이 있는데 그 용산이라든가 강남 요쪽이 아니면 자기는 안 가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9년 말에는 10억에서 이제 그 갈 수 있는 그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10억 가지고 좀 가기가 너무 애매했던 거죠. 못 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선택지들을 주면 이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좀 애매하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좀 보고자 하면 이분도 좀 마음에 안 드시고 그래서 당시에 제 포지션은 이거였어요. 2020년부터는 좀 이런 이제 좀 하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네, 조정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가 되는 시점이 2020년쯤에는 확실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려 보는데 전세로 들어가시고 어차피 그런 생각이시면 전세로 들어가시고 근데 2년 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다. 이게 내가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다. 하지만 4년 후를 봤을 때는 시장이 조정받기는 한 거는 확실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차라리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보셔라. 그때 가서도 계속 전세로 사실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분이 2015년부터 저하고 계속 집을 같이 보던 분이었어요. 집 알아볼 때도 같이 임장 다니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때까지 안 사신 거죠. 어떻게 보면 2019년까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고맙대요. 이제 2년 동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도 이거는 예상 못했어요. 저도 제가 인정해요. 2020년 4월 달 경에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지금 현재 내가 2020년에 가격이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조정 장세로 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잘못 판단한 거구나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전세는 구하셨지만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이왕 안 사신 거면 그냥 사지 마셔라. 아니면 내가 투자할 때 같이 그냥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정도로 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원망하셨대요. 원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 선택한 것 같다. 근데 지금부터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그때 살 수 있었던 금액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라고는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조정장이 오는 거에 있어서 30% 40%가 떨어질 거다 이러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근데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는 조정 받을 수도는 있어. 이게 좀 조정 장세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10%에서 보수적으로 20% 최대 이제 20%까지로 해서 계산을 해 보더라도 본인이 살려고 했던 그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이 정도 가격까지는 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정도 선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안할 것 같은 게 무주택자분들이,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전세를 살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막, 그래도 한 채는 좀 어떻게 좀 해지를 걸어놓고, 좀 그런 것도 좀, 그런 심리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서울 수도권 말고 좀 딴 데를 사면 좀 될까요? 이런 분들은? 책에 제가 계속 메시지를 담기는 했는데,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은 그래요. 똘똘한 한 채가 예전에 서울 같은 경우가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라 하면 강남에 한 채를 사라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궁 자이 같은 이런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이런 의미였는데 제가 책에 이번에 그 집필을 할 때 그 똘똘한 한 채의 의미는 정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 가치를 머금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사서 내가 만약에 분양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낮아지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시세는 낮아지는데 분양가 자체는 야금야금 올라가면 어떤 지역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은 데도 있어요. 아까 경희궁자이도 인근 시세보다 경희궁자이가 더 높았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죠. 근데 이 분양가가 비싼 이 시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을 더 들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자산을 조금 증식을 해놔가지고 이거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덜 하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수도권 자체는 진짜 내가 이 부동산 그것도 특히나 주거 쪽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매일같이 다 팔 수 있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이클 상에서 봤을 때 그 지방이 또 다 다르니까 사이클 상에서 그래도 가치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해뒀다가 똘똘한 한 채를 잘 가지고 있다가 얘가 조금이라도 좀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실거주를 정말 할 수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곳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최근에 또 이제 규제 지역을 막 해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막 대구 가는 KTX 열차가 매진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그 포스터 대구행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막 그 열차가 매진되는 그거 이게 막 나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죠. 저는 진짜 그런가 찾아봤죠. 페이크였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가 대전까지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원래가 좀 그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대전에서 대구를 찍어보면 또 그 차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기차. 예.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그걸 봤죠. 저도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장난스럽게 보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기사 내용에도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쓰긴 했는데, 예전에도 대구가 그 조정기간, 그러니까 투기 지역 여기에서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하락했었어요. 꾸준히. 예전에도. 해제되고 나서요? 네. 예전에.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근데 서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구나. 네. 규제 지역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그러니까 심리군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우리는 근데 제일 많이 얘기해요. 부동산을 얘기할 때 심리를 정말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심리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데이터를 통해서 심리를 반영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데이터는 계속 보조지표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보조지표일 뿐이지 이건 심리를 반영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제가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몇 달 후에 어떻게 알고 샀냐고. 그 어떻게 알고 사기는, 데이터를 보고 샀지. 예,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전부터도 데이터를 보기 전에 제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하던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이제 그 같이 또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곳을 좀 얘기를 해줘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구가 규제가 해제되자마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예전에. 그게 불과 2019년? 2020년 사이인가요? 이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해제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요, 해운대구 든 부산 전체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었어요. 사실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시장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규제까지 풀리면서 투자 수요가 같이 그냥 매몰돼서 올라갔으니까 기울기가 그냥 가파라진 거죠. 개발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2009년에 9호선이 개통됐었거든요. 근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준신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을 2014년, 2013년 12월 달까지도 계속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방어를 못하고. 그래서 개발 호재라든가 이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심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개발 호재라든가 이 규제가 해제된다는 거는 그 심리 상황에 불을 붙이는 결과는 초래해요. 근데 시장 심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많이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 지금 더 들어올 수요가 많지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규제가 해제된다. 지금 대구가 하락하고 있는데, 예,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제가 해제된다고 그걸 멈출 수 있지는 않고요. 절대. 하지만 기울기 자체를 이렇게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거를 좀 완만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좀 그런 기대 심리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근저에 뭔가 대세의 흐름이나 심리, 그거를 먼저 봐야겠네요. 네. 그 본질을. 네. 그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그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한 이유들은 있는데, 이게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어떠한 백데이터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님의 블로그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것들과는 좀 다르지만 근거가 되게 명확하구나,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심리에 작용하는 게 데이터에 다 담겨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저평가 지수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의 심리에 근거된 데이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리치고의 그 저평가 지수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네. 그런 지수를 총합하셔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꼭 한번 참고해 봐야겠네요. 네.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거 뭐 금리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얘기해 주시는 뭐 규제 해제 이런 게 그 기울기를 어느 정도 뭐 조율하는 정도 맞아요. 그 정도는 될 수 있지만은 이게 더 종합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꼭 파악하고 함께 네. 이걸 잘 저울질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네. 것들을. 맞습니다. 좀 끝으로 네. 좀 해주실 말씀,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강조할 말이요. 네. 네. 지금 오늘 좀 인터뷰하면서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자면 제가 수도권 쪽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 인터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론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 하락론자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저도 제가 투자를 하는 같은 부동산 어떻게 보면 투자자이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지금 또 집이 다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얘기하는 내용이 제 입장과 제 의견일 뿐이지만 하지만 좀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상황이 제 주변에서도 지금 집을 팔아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지? 가격을 좀 낮춰야 될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 갖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이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없던 거죠. 네. 아. 그거를 이제 물어봐요. 요즘에는. 특히나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던 애가 갑자기 나는 집 내놨어. 나 집 내놨는데 안 팔려.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1대1로는 연락 와가지고 물어봐요. 얼마에 내놔야지 괜찮겠냐고 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심리 상태가 좀 그래요. 되게 고민이 많은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 집 내놔도 안 팔려요. 네,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매도가 꼭 아예 안 된다는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돼요. 저도 제 집을 가장 최저가 동네에서 최저가로 내놨는데 안 팔려요. 뭐 오늘 편하게 그냥 이거 편집 없이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지금 내놓으셨는데 안 팔리면 사람이 더 초조하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견디고 나는 여기 이 선이 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데 가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낮추는 게 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집을 내놓는다. 지금 가격을 최저가로 낮춰서 내놓는다.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상황을 보세요. 급하지 않으면. 상황을 보시는데 너무 내놨는데 초조해지면 또 낮추게 되고 또 가격을 낮추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예시당초에 꼭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진심 어린 저희 의견이고요. 하지만 오늘 내용 자체를 좀 들어보면서 본인이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결정하는데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저도 오늘 인터뷰 중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게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고민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왕 좀 지금까지 안 사셨던 거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겠고 이제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한 최소한 4년에서 6년 정도는 네. 한번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전세 사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울 아파트도 미계약이 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요게 딱 정답은 아니지만 요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참고하시면서 네.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뭐 큰 실수는 안 할 수 있겠다. 네.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2-2023 대전망의 저자이신 정수윤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